아파트 김장 봉사에서 65에 처음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처음 1년은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조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보험금 처리하고 아이들이 돌아가며 들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갔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또 혼자 불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이라는 게 소리 없이 쌓이는 먼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찬바람이 돌 때마다 예전에는 남편이 현관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그냥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그걸 그냥 두었습니다. 고칠 생각을 하면 또 남편 생각이 나서 차라리 바람이 부는 대로 두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 로비에 내려갔다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주최하는 김장 봉사 모집 안내문이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장소는 아파트 앞 주차장, 준비물은 고무장갑과 앞치마 그리고 따뜻한 옷차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독거노인 세대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장이라니 예전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던 그 김장 말입니까? 남편 살아계실 때는 제가 배추를 씻고 시어머니가 양념을 버무리고 시누이들이 옆에서 거들고 남편은 무거운 것들만 날라주던 그 김장이요. 그때는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그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게시판 앞으로 돌아가서 안내문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신청자 명단을 봤습니다. 벌써 15명 정도가 이름을 적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단톡방에서 가끔 인사만 나누던 사람들,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단 맨 아래 16번째 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떨려서 2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름을 다 쓰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장 봉사를 나간다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 섞인다는 게 어색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배추를 제대로 못 씻으면 어쩌나 양념. 버무릴 줄 몰라서 민망해지면 어쩌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이 놓인 거실 선반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저만 혼자 남겨두고요. 저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장 봉사 당일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40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긴장 때문인지 잠이 달아났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오래된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고무장갑과 앞치마도 찾아서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지만 어차피 김장하러 가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녀회장님이 앞에서 준비물을 점검하고 몇몇 분들은 이미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 가득 실려온 배추가 주차장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물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금 포대며 양념 재료들이 담긴 커다란 대야들도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구석으로 갔습니다. 배추 씻는 곳으로 배정받아서 물탱크 옆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도 차가운데 물까지 얼음장 같아서 손끝이 금세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참고 배추를 씻었습니다. 겉잎을 하나하나 펼쳐가며 흙을 털어내고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배추를 씻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힘드시죠? 물이 너무 차가운데. 고개를 들어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키가 좀 크고 짧게 깎은 머리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다부졌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옆에 있던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와서 제 물탱크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물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자기도 배추 씻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배추를 들어 올려 물에 담그고 겉잎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15년쯤 됐다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는 10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갑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말없이 배추만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녀회장님이 잠깐 쉬었다 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준비해온 커피며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분도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여 못했는데 올해는 시간도 있고 해서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추운 새벽에 나와서 배추를 씻는 게 오히려 더 따뜻하다는 걸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분은 계속 제 근처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소금 포대를 옮겨주기도 하고 물이 식으면
또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든든했습니다. 김장이 끝날 무렵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람들은 김장김치를 나눠 담으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도 비닐봉지에 김치를 담아받았습니다. 그분도 김치를 받아들고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일이 수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직 거기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는 몇 걸음 걷다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손을 살짝 들어 흔들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이웃 아저씨일 뿐인데 말입니다. 김장 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배추를 씻고 절이는 작업이었고 둘째 날은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에도 나갔습니다. 사실 하루만 참여해도 됐는데 이상하게도 또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 그분이 또 올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주차장에 도착하니 역시 그분이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양념 버무리는 조로 배정받았고 그분은 포장하는 조였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말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은 다 출가하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수원에, 딸은 부산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미국에, 작은 딸은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본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부인분은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긴 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녀회에서 준비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분 옆에 앉아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국밥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좋네요. 집에서 혼자 먹을 때랑은 다르게 밥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놔도 혼자 먹으면 그냥 의무처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완성된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독거노인 세대와 저소득 가구에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은 무거운 김치 상자를 나르는 일을 맡았고 저는 봉지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슬쩍 눈길이 갔습니다. 왜 자꾸 그분을 보게 되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부녀회장님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김치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부터는 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도 아쉬웠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좋았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허전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이다가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또 언젠가 뵙겠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65인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웃는 얼굴, 배추를 나르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가가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에게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누군가를 처음 좋아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김장 봉사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에 또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장 봉사를 다녀온 뒤로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로웠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두워지면 집안이 더 넓고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공허하게 들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쓸쓸했습니다. 그럴 때면 자꾸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지금쯤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플라스틱 봉지며 종이박스를 들고 1층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분도 분리수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옆에서 같이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종이를 모으고 캔을 따로 담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몇 동 사세요? 저는 1205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1205동인데요. 몇 호세요? 804호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1004호예요. 그럼 바로 2층 아래네요. 네, 그렇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산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분리수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그분도 같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서 있으니 괜히 어색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췄습니다. 그분이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조심히. 저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8층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자꾸 아래층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2층 아래에 그분이 산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였는데 점점 말이 길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서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요즘 804호 할머니랑 1004호 할아버지 자주 보이던데 혹시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톡방에는 금세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진짜요? 김장 때도 맨날 붙어 다니시던데. 나이 들어서도 연애하시나 보네. 보기 좋긴 한데. 근데 2분 다 자녀 있잖아요. 괜찮으려나?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녀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이렇게 창피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데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산 사는 고모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남자 만난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 사는 시누이까지 알고 있다니요. 아파트 단톡방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진 겁니다. 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 나이가 몇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괜히 소문나면 우리도 창피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내리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고개를 숙인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그분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그분 목소리가 들리면 계단으로 돌아갔고 분리수거는 아예 새벽 일찍 내려가서 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칠까봐 시간대를 바꿔서 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피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김장 봉사 때 부녀의 단톡방에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아파트 앞 분식집에서 뵐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로 주로 학생들이 떡볶이 먹으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어묵 2그릇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어묵 국물이 나왔고 우리는 말없이 국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이웃으로 인사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너무 자주 말을 걸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어요. 딸한테도 전화 와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묵을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우리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장 봉사에 나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 꿈을 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2년째 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김장 봉사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나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4년 됐는데 겨울만 되면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김장 신청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는데 결국 이름을 적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한번 섞여보고 싶어서요. 그분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묵만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요. 외로울 때 가끔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요.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60 넘은 남녀가 자주 만나면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고 딸도 걱정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내요.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요. 네, 그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외로워서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분식집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갔지만 마음속에는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로 그분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도 고개만 까딱하고 말은 섞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배려하는 듯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파트 부녀의 단톡방에 김장 봉사 인증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부녀회장님이 올해 김장 봉사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중 한 장에 저와 그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배추 더미 뒤에서 나란히 서서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따로 캡처한 뒤 단톡방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 두 분 진짜 사귀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표정이 얼마나 밝으세요. 그 메시지 아래로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어머, 진짜 잘 어울리시네. 황혼 연애 보기 좋아요. 근데 두 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애들은 알고 있으려나? 재혼하시려나?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긴 하죠. 그래도 체면이란 게 있지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부산 고모가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엄마 저 남자랑 사귀는 거 맞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김장 봉사 때 옆에서 일한 것뿐이야. 그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엄마가 남자 만난다고요. 제 친구 엄마도 알고 있대요. 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이 나이에 연애가 뭐예요? 사람들 웃음거리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할머니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가끔은 설레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감정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 딸이 많이 화를 내서요. 이해해 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딸들도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습니다. 조심히 지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났고,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혹시 마주칠까 기대했다가 실망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자가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하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고 다시 아파트 게시판에 김장 봉사 모집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보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년에 김장 봉사를 나갔다가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올해는 안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자꾸 작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던 기억, 옆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던 그분의 손길, 점심시간에 같이 먹던 국밥,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웃음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김장 봉사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적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보고 싶다는 것,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을요. 김장 봉사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그분이 보였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자리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분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배추를 씻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외로웠어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누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 열고 나가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님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1년 내내 당신 생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혹시 마주칠까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분리수거를 할 때도 마트에 갈 때도 항상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분이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그냥 이대로 또 1년을 보낼 건가요? 아니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시선도 딸의 반대도 물론 신경 쓰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당신 없이 보낸 1년이 너무 길었어요.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친해져 볼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김장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김장이 끝날 무렵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동네 국밥집에서요. 네, 좋아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딸이 반대하든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 국밥집이나 분식집에서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 값을 못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뿐인데요. 딸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조심하라고,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재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혼 안 해. 걱정 마. 우리는 그냥 친구처럼 지낼 거야. 그분의 딸들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큰 딸은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면 유산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분은 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재혼 안 한다. 각자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재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 서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장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주기도 하고, 겨울에 김치를 담글 때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각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명절이 끝나면 다시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천천히 가는 법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아파트 뒤편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냥 자식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다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네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우리 참 늦게 만났죠? 네, 정말 늦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서 더 소중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 배려하게 됐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또다시 아파트 게시판에 김장 봉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서로 의지하며 사시니까 부럽습니다. 부녀회장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셨네요. 두 분 덕분에 일이 수월해요. 김장을 하면서 우리는 작년처럼 나란히 서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김치를 나눠받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 반씩 나눠 가져갈까요? 네, 그렇게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김치를 반씩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8층, 그분은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김칫국 끓여서 같이 먹을까요? 제 집에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밑반찬 좀 가져갈게요. 10층에서 그분이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분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봬요. 네, 내일 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8층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김치를 나눠 먹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배추를 반씩 나누듯이 우리의 남은 시간도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외로움도 반으로 나누고 기쁨도 반으로 나누고 슬픔도 반으로 나누면서요.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사랑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것도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의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